네,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예비후보 2단계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 청년정치캠프 현장입니다. 여기서 내일 모레 48명 예비후보가 16명으로 압축되는데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치캠프에 임한 후보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락파티 TV 생방송 여의도 하이킥에 진행을 맡게 된 남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여의도 하이킥의 진행을 맡게 된 진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는 청년 대표 예비 후보자들과 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와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대로 오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주통합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대표 예비후보 선출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예, 고천한 서울대학교 교수님 심사멘토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청년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취지 또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심사위원장님께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청년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뭐 우리가 노인 정치적 단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특별히 정치적 단위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 같은 것이 아주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는 등록금 투쟁 같은 것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자면 청년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함께 국가와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청년 비례대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그 단위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청년이 정치적 단위로 잘 성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실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왜 여러 그런 그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그 집단의 대표가 그 집단의 그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성 문제라든가 또는 뭐 환경 또는 뭐 인권 심지어는 경제 정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시민사회단체가 아주 잘 발달했죠. 나 한 10분 하는 줄 알고 갔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위가 있어서 누가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됐다 그러면 또는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동안에 그만큼 활동을 했으니까 뭐 할만하다라든가 그런 공감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산적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청년 비례대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그런 청년들의 문제들이 서로 막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그것이 사회 이슈화되고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던 그런 흔적들이 충분히 있고 그들의 대표가 정치적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현실을 보면 다른 부문과 달리 뭐 여성 부문이나 기타 다른 부문과 달리 그런 것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이런 단위를 청년 비례대표라는 그런 대표에서 국회의원을 준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방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기존에 아직까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좀 앞서서 나가서 그걸 하나의 단위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아주 중요한 단위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국가가 일을 하겠다 또는 국회가 일을 하겠다
그런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잘 저희들이 들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은 우선 서류 심사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압축했고 그다음에 또 신청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또 압축하고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오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48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의 정치 캠프라는 걸 통해서 다시 그걸 16명으로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이 이제 기존에 이제 서류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116명, 이게 좀 많은 분들이네요. 이분들을 가지고 이제 청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압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캠프, 정치 캠프를 통해서 48명 중에서 16명으로 최종 선정을 하고 다시 또 그 모바일 경선이나 이런 형태를 취하나요? 그렇게 해서 4명의 후보, 4명으로 당선 가능권의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꾸 압축해 나가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우선 16명으로 압축한 데까지는 여러 그 심사위원단이 있어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해서 이 정도 후보를 세상에 내놓으면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중에 좋은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식의 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실제 그 풀로부터의 선택은 이제 자유경선에 맡겨서 청년 모바일 투표위원단이 그걸 하도록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캠프장에 온 사람들이 대략 한 48명 정도가 되고 짧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캠프 2박 3일 이 파트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이제 16명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우수한 그 인력 풀을 만드는 내가 지금 많이 너무 그런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난 한 10분 하는 줄 알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심사의 중점. 네, 그렇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보통 우리가 그 리더를 만들 때는 주로 이제 선거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축약된 형태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그 판단하는 것들이 아주 상당히 종합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정말 이거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좋은 사람. 근데 이게 좋은 사람인 거를 판단하는 거를 그 이 몇 가지 그런 그 형식을 통해서 과연 좋은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도 해보고 그랬지만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아주 정말 진지하게 그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내면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그 16명까지 좋은 분들을 선출하는 데까지는 일단 하여튼 성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공천의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일부에서는 또 반발도 있고 또 여러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큰 의미에서 공천 기준이 있듯이 여기에 이제 청년 비례대표면 더욱더 뭐 도덕성이 예를 들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대 스펙 좋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그 기대할 만한 이 제도도 좋지만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강조되어야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기성의 어떤 공천보다 더 좀 멋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흔히 그래서 저도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스펙보다 스토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인간 승리 이런 거를 또 말하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하여튼 이 관점을 그렇게 막 좁히지는 않고 그냥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 플러스 다시 이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여튼 그 강한 그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러면서 정말 세상을 바꾼다는 게 뭐냐 그런 건 일종의 뭐 개혁적이다. 그래서 뭐 개혁적인 사람.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면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좁혀져 나가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전반적인 취지 과정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느끼신 점,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소프트하게 그 얘기 한번 듣고 그렇죠. 싶습니다. 심사 맡으시면서. 네. 제가 하여튼 이렇게 후보자들이 막 이렇게 여러 발표나 기타 이제 뭐 토론이나 이런 거 참가하고 또 이제 기타 이제 그 같이 그 동료들하고 지내는 걸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너무 다 진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보면 학생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사정이 안 돼서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고 또 뭐 좀 수줍어하는 학생도 있고 좀 이렇게 뒤로 빠지려는 학생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는 보면 이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자기와 이 주변이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앞에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또 성격도 있고 해서 매우 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학생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주 진지한 점이 너무 좋았고 진짜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제 여기에 와서 되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열정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학생들을 봤을 때 그럼 지금 세대가 청년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청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상을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너무 중요한데요. 청년의 문제를 뭐 아주 깊게 천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나 하여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 다방면으로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인생은 아주 굉장히 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청년 한 시기에서 뭐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가면서 뭐 60, 70, 80 가면서 인생이 결정되는데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에는 뭐 어려운 점도 많고 뭐 또는 욕심이 많아서 더 빨리 세상을 가려고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좀 성급하기도 하고 또는 뭘 하려고 그러지만 어려워서 못하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길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 일에 늘 아주 확신을 가지고, 뭐 확신이라기보다 하여튼 자기 일에 늘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또 예를 들면 뭐 그것이 그냥 순전히 자기가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잘 생각해서 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관도 가져야 되고 뭐 시대 정신도 가져야 되고 뭐 더군다나 정치 영역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대중적 민심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뭐 그런 문제도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상당히 그 복합적인 그런 어떤 인생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청년상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모두 갖추기란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인품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공부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쭉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심사하시면서 느끼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그 후보분들을 떠나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2030 세대 이 청년들에게 좀 삶을 먼저 사신 선배로서 한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얘기하라. 어떻게 살아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자기 성의를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열정을 가지고 자신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 청년들이 지금 기죽지 말고 더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우리 선거인단 등록 뭐 이 관계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미 씨가 좀 얘기를 그 해주시겠습니까? 홍보와 선거인단 모집 홍보 관련 예, 여기 마지막에 또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또 과정 또 취지 이렇게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청년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서 한 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청년상에 부합하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락파티 홈페이지가 이제 주소가 www.락파티.kr 그 주소인데요. 여기나 아니면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은 앱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앱을 락파티로, 다운받아서. 검색을 하시면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선거인단에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어서 서둘러서 선거인단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참여하셔야 더 좋은 또 더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민주통합당이든 아니든 또 다른 정당이든 뭐 관계가 없죠. 다 참여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청년 대표 국회의원 그 선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또 말씀으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그 준비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또 그 다음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고철한 심사멘토위원장님 교수님 모시고 또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씩은 후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은 정치 캠프 대상자가 되신 거고요. 11등부터 11, 12, 13, 14. 여기에 해당하는 이번 서식은 저희가 면접에서 통과하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2월 14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국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제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지원님, 최한나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20대 84년생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분노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 안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 대한민국 청년의 개혁의 중심 국민들의 마음에 직접 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박한 우리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청년의 마음은 청년이 한다. 유쾌하고 즐거운 정치를 청년들이 앞서가겠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자신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처럼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날씨가 물싸움이 전에 본인의 또 포인트를 둔다면 우리 국회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냐면 지금 여기 출마 많이 하는 사람은 불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참여하게 청년군을 하나의 그 이해 당사자로 국회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원군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이제 여성 대표를 얼마큼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듯이 여러 그 사회적 직능군은 그들 자신들의 대표를 가지려고 하는데 청년군을 인정했다는 것, 특히 민주통합당에서 새로이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인정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 썼고 계속 뭐하는 거예요? 자기 막 주장. 탈락자들이 합격자들을 좀 도와주고 생존자를 서포트하면서 동시에 청년 비례대표가 이제 일단 저희 청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청년들을 대표하려면은 이제 혼자만의 개인의 의견만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렵다. 이제 같이 뭐 있었던 정책이 있다면은 공유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청년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사실은 일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일단 저희 전체의 의견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인 것처럼 나가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탈락자 전체가 마치 이제 합격자들과 마치 뭐 척을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 일부 내분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희 페이스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페이스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탈락자들이 누가 탈락하더라도 이제 생존한 분들을 좀 돕고 같이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각자 가게 되면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생길지도 모르니까 4명이 원내 어쨌든 저희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게 돼서 좀 다른 친구들도 계속 원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탈락하신 분들도 생존자로 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 좀 모임들을 조금 했었어요. 문제라고 하기에는 청소년, 기자로 다 문제고. 우선은 뭐 거기다 대고. 그 탈락자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안해놓은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48명 이외의 탈락자분들도 똑같이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저희들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 사례가 바로 윤광석 보다는 또 이들이 남는 경쟁을 받는 시급하고 남북 통일 시기에는 언제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공간 올해는 아닌 문제집법이나 청년 비례대표가 4명이 되지 않습니까? 4명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청년 세력들과 연대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임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비교적 멀리서 왔습니다. (1월달에) BBK라는 회사를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뿌리 깊은 비리를 품고도 공정을 논하는 이상하고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비리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연예인들의 연예 기사가 뜨거워집니다. 돈 봉투를 배달한 것으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 유승호 혼자 책임지시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건만 터지면 전 비서, 전 차관, 전 수석. 전자 하나로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측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섭니다. 하나같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데 그럼 누가 다 이 엄청난 일들을 한 걸까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 국민들이 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1% 특권층 밑에서 속고 속아주고 당해주면서 서럽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일이라 하니까 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윗선은 누구일까요? 1%에게 빼앗긴 우리의 희망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1%의 반대편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청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실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도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계신 두 분이신데요. 안병진 교수님, 그리고 또 이윤덕 우리 회장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왜 저는 교수라 그러고 우리라고 붙이세요? 그건 제가 별 뜻이 없었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이라 하긴 그렇고 신선감이 없죠. 그렇죠? 예, 회장님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회장님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제가 그 회장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모임에 가면은 회장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랫동안 YMCA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서부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에 진입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YMCA 활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회장을 YMCA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어서 이 청년들이 어디 가서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YMCA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YMCA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진보적인 활동 이런 거는 못 하고요. 모여서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 시절은 뭐 그런 것만 해도 청년들이 굉장히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뭐 YMCA가 저 영맨 아니에요? 청년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던 단체 또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지금 결국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청년 대표 국회의원을 우리가 이렇게 선출하는 제도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회장님의 청년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감회가 색다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교수님은 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소개를 한번 청년들의 정치 도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요즘 약간은 뭐랄까요?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제 깔때기 시대인데 PR을 하십시오. PR을 조금 하겠습니다. 청년 비례라는 게 한국에서 낯선 제도인데 저랑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청년 비례를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한 10명으로 제안을 해버릴까. 그럼 이제 너무 현기증이 나실 것 같아서 한 4명 정도 어떨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냐. 저는 전혀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너무나도 다들 뛰어나고 그래서 4명도 전 부족하다. 다소는 뭐 무모한 실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번 과감한 실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과정에 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과정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 뭐 주도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냥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뭐 느끼신다고 할 수 없죠. 느낌이 독일 뭐 사례도 있고 그 얘기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사실 뭐 청년 세대가 중심돼서 원내 교섭 단체가 될 수 있는 정도 되면 정말 참. 그 정도 또 사실 우리 사회 인구 분포상으로도 그런데 전혀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20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청년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테고 또 우리 선민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현재 청년을 대표하는 또 우리 사회자분이신데 같이 또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청년 문제들도 이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업이라던가 뭐 주거 문제 그리고 보육과 양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에 들어가기에 좀 앞서서 좀 초대 손님들의 청년 시절은 어땠는지 조금 약간 깔때기를 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를 먼저 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1987년에 YMCA 청년 전국연맹 회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이긴 하지만 모여서 주로 하는 일이 밤에 술 먹고 고수도 치고 이런 것이 주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우리 미래가 있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회장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사회 문제 또는 자기 삶의 문제에 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국연맹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이제 우리는 모이면
저녁에 고수 붙이지 않고 열띤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이제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1987년부터 이제 YMCA가 90년대 굉장히 사회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MCA 젊은이들이 그 기존의 그 어른들이 하던 고수 덮치고 술 먹는 문화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그런 문화로 전환되는 기점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이거 저 회장 깔때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뭐 그래서 YMCA가 이제 굉장히 변화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YMCA가 제가 YMCA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서울 YMCA가 이제 여성 참정권을 거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성 참정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송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 5년간에 걸쳐서 여성 참정권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도 하고, 그래서 원고 1인당 1,000만 원씩 그 손해배상도 YMCA로부터 받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그때 이제 YMCA 활동할 때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그 전국연맹 회장을 하니까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YMCA 활동, 이걸 양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그 양립을 시켰는데, 결국 삼성전자에서는 임원으로 승진은 못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삼성전자 YMCA 어떻게 보면 비교 체험 극과 극 같은 걸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회장님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YMCA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국민 깔때기 경선이 아닌데 제가 이제 깔때기를 잠시 들이대면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전체 그 고교를 다 통틀어서 제가 연맹 회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뭐 큰 소출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팩트가 맞느냐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얘기죠. 제가 공교롭게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사회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 참정권 문제 그 YMCA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그게 이제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 또는 예를 들면 참정권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여성의 날, 여성의 그 권리를 증진시킨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수상도 했습니다. 수상도 하셨어요? 여성의 날에. 아니, 물론 저 혼자 수상한 건 아니고 우리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 청년 대표들 기죽게 하시고, 청년 시대에 훌륭한 일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당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끄러웠던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교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신문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20, 30대 뭐 하셨습니까? 부끄러운 얘기,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자랑일 수는 있겠네요. 뭐냐면, 고대 김예슬 양, 그러니까 큰 물음이 없는 대학을 거부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대자보를 붙였는데, 저녁 뉴스에 나오셔서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죠. 저희들도 그 당시 80년대 어떻게 보면 대학 거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학문적인 그 직업에 있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학교와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큰 물음이 없었고, 또 인간에 대한 질문이 없었죠. 그 YMCA 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혹한 그 폭압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의 교재에서는 인간에 대한 질문, 진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없고 진리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예슬 양처럼 저희는 그 당시 거리에서 거의 대학 시절을 보냈죠. 거리에서 시민교육을 받았고,
거리에서 인문학을 배웠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리에서 배웠던 게 지금 저의 학문적 생활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됐고 또 가장 큰 소중한 보물이라는 점에서 정말 훌륭한 대학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네. 자화자찬을 정말 방송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정봉주 아주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깔때기를 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사실 교수님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대학을 거리로 확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상을 더 넓게 바깥으로. 예. 저도 왜 그렇게 갑자기 좋은 표현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수님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선미 씨도 또 질문 한번.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거리에서 그런 진리를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들이 되게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도서관에서 이제 구석에서 막 토익 책을 드립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거리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반값 집회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본인의 경험과 그런 거리에서의 추억을 토대로 했을 때 지금 이런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YMCA도 이제 어떤 청년 운동의 일종이 아니라 청년 운동이니까 좀 그렇죠. 그런 반값 등록금 집회라든지 이런 청년들의 운동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차례 순서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예. 글쎄, 하여간 반값 등록금 이런 문제, 저도 이제 대학생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등골이 휘지는 않는 등골이 휘지는 않는 정도로 네. 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록금이나 또 학생들이 특히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또 졸업한 다음엔 빚으로 남아서 청년 빈곤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이슈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 경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서울시립대 경우처럼 하여간 노력하면 여러 가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걸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관한 문제 입법을 제안하시기도 하고 그런 때문에 아마 우리 청년 비례대표가 국회에 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잘할 수 있도록 청년 시절의 경험을 다 이렇게 담았을 때 그래서 이제 서포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끝난 이후에는 그 청년 비례대표에 선출되는 그 그룹한테 멘토를 이제 해서 멘토 그룹을 형성해서 1대1로 정치 활동이나 향후 정치 지도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 그 제도의 이제 어떤 일종의 제도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멘토단도 있고. 멘토단도 지금 이제 했어. 아마 멘토단의 역할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될 것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실 네티즌들이 농담처럼 시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그렇죠. 그 서울시립대도 그랬죠. 무상급식도 그렇게 많은 논란에 지금 하루 만에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세빛 둥둥섬이 지금 계속 떠 있어서 이게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청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드는 생각? 지금 청년들에 대한 어떤 좋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
두 분 선생님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느꼈을 때, 야, 우리는 안 저랬다. 청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청년 정치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너무도 비장했고, 뭐 본인이 독수리 오염제, 네. 본인이 마치 세상을 다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대단히 좀 너무 뭐랄까요? 너무 좀 거대한 거대 담론. 거대 담론에 빠졌고, 또 그것도 너무 굳어 있는 담론, 이것에 빠졌던 거에 비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굉장히 사고가 아주 소프트하고, 네. 그리고 쿨하고, 그리고 이 거침없는 하이킥, 네. 아주 그냥 아주 자신감 있게 돌파해 나가고, 이런 점들, 행동주의, 네. 그리고 낙관주의, 그리고 아주 즐거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강점과. 너무 멋지고, 다만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 속도의 사회잖아요. 예. 현기증이 나도록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자판기 스위치 누르고 손 그대로 가는, 거의 0.2초 만에 가는 민족이 없잖아요.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르죠. 그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도의 사회다 보니까 느리게 호흡하면서 어떤 큰 화두, 깊이 네.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의 힘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비록 거의 저녁을 막걸리집에서 보냈지만, 또 거기서 다양한 깊은 사유, 네. 철학,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 대한 좀 보완이 된다면, 네. 정말 새로운 기가 막힌 인류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를 들면 구국의 열사처럼, 네. 예를 들면 뭐 정치의 문제라든지, 네. 독재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몰두했다고 하면, 요즘 청년들은 이제 시대가 변화해서 자기 문제에 굉장히 천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그 천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청년들의 관심 또는 이 참여, 이런 것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뭐 거의 독재 투쟁이나 뭐 이제 이런 굉장히 큰 화두를 그런 걸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네. 그 두 분 말씀을 어느 정도 종합해 보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빠르고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멋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좀 더 깊이 있는 사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 이제 빠르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에 좀 더 인간과 사회를 좀 사유할 수 있는 이런 그 베이스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된다면 정말 멋진 인류가 나올 것이다. 그 인류를 어떻게 보면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중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오늘 이렇게 계속 검증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방송이 여의도 하이킥이거든요. 그래요? 제목이? 제가 하이킥 열려라. 그래서 여의도 하이킥. 지금 이 현장이 여의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티즌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고, 제가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비례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청년 시절에 대한 얘기, 또 현재 청년들에 대한 그 생각 또는 바라는 점, 이 정도는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청년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그럼 이제 그 청년 비례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좀 두 분께서 이런 청년 비례대표라는 그런 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듣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미국의 2008년 오바마 선거혁명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 큰 의의가 있다. 요즘엔 좀 헤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2008년은 젊은이들이 만든 선거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젊은이들한테 주로 의존해서 선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루저다. 반드시 패배할 거다. 젊은 애들이 뭐 투표장에 나가냐? 권력을 가진 사람 쪽에 어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러나 오바마는 대혁명을 일으켰죠. 그런데 오바마가 선거에서 혁명을 했지만 의회는 하나도 맡긴 게 없어요. 의회는 여전히
돈 많고 힘세고. 나이 많고 뭐 나이 많은 분들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100% 나이 많은 분들만으로만 구성하면 그런 의회는 문제가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죠. 의회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선거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하자. 젊은이들이여 깨어나라. 투표하자. 근데 그 얘기만 하시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투표라는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투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하는 거나 지금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모두 뭐. 여야가 모두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시스템을 젊은 분들이 쥐고 통제하고 흔들어야겠죠. 그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단순 참여를 벗어난 직접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게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주도하자. 주도하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계층 구조상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계층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경험의 폭이 적기 때문에 이 정치 지형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염려는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50명 또는 앞으로 뽑힐 16명 이런 사람들이 설사 그분들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팀이 돼서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현역으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줘야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 혁신적인 안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 잘못돼서 혹시 구색 가축이라든지 또는 이 국민들에게 좀 우리가 약간 혁신적이다라고 하면 포장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모니터링하고 또 의견을 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선생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청년 비례 몇 명을 뽑기 위한 경연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빈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비례 몇 명으로 대표될지 모르지만 이것의 핵심 취지는 함께 청년의 거대한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쟁 용어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뭐에 비유하냐면 항공모함. 청년들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고 비례의원은 저희들로부터 급유를 받아서 이제 항공기 비행기가 출격하고 다시 또 와서 급유를 받고 하는 관계이지 겨우 3, 4명 이들만을 뽑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거대한 블록에서 파견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청년의 블록을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는 여야가 함께 이번에 통합진보당도 저희의 아주 혁신적 실험에 영감을 받아서 거기도 시작을 했죠. 청년 비례를. 그리고 새누리당도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대한 청년의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게 새로운 시도고 진짜 변화를 우리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정치 세력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리 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정치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 가시면 이제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때부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훈련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적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젊은 정치 지도력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사실 여야가 그 총선 때만 되면 특히 비례대표의 그 연예인이라든지 또 운동선수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하는 양념으로 이렇게 또는 뭐
예전에 지금 486이지만 386들에 대한 젊은피 수혈 뭐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그 정치적 실험이 비교적 조금 성과를 낸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지만 그 차원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젊은 세대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지금 청년 대표 국회의원 선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젊은 20대, 30대 이 거대한 블록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또한 동시에 현재 여야의 낡은 시스템 전반을 또한 고치는 힘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현재 20대, 30대가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하이킥의 운동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 네, 하이킥이 시작됐다. 밑에서 계속 로킥하고 하이킥도 날라가고 리킥도 날라가고 이렇게 되면 기성정치의 이 아주 견고한 기성정치 K2 기득권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보신 거. 네, 저는 많이 안 봤습니다만 기득권을 좀 바꿔내는 데는 정말 민주통합당이 좋은 제도 취지와 제도를 도입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제도를 얼마나 잘 운용하고 또 멘토들이 또 잘 활동을 하고 해서 이게 이 제도가 정말 빛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만약 이게 이제 4명의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어 뭐 100명, 150명 이 의원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소멸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제 또 보고 있는 것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성의 공천을 15% 의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소수자거든요. 그렇죠. 뭐 소수자. 지금 한 17%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지난번 요번 말고 지난 그 총선에서도 한 공천 자체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이 다 정치에 있어서 소수자들인데 이제 소수자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 또는 이 민주통합당의 그 정당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민주통합당이 그 수권 정당으로서 앞으로 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때 아마 중요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얘기들과 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48명의 후보들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틀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 16명으로 뽑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제 어떤 태도로 임했으면 좋겠다. 후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랄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얘기는 좀 했던 것 같고요. 후보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단지 본인이 의원이 되는 걸 떠나서 단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 떠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20대, 30대의 관점 하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20대, 30대의 감수성, 20대, 30대의 그 가치를 가지고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그 거대한 대전환의 운동에 앞장서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권력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욕망,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항상 맑은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여성 정치 참여가 아직도 소수고 그래서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도 보니까 남성 사회자가 너무 독점하려는 것 같아요. 독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YMCA 내부의 분열이 신구 세대 대립 여성 MC께서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추세에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적절하게 이제 치고 들어갈 시점을 못 잡아서 다행히도 이 다음 주제가 청년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세대고 제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이번 주제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청년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여기 후보자들도 가장 많이 아마 입법 과제로 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 일자리 문제 중에서 그 문제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괜찮은 일자리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는 거고, 비정규직 문제도 있는 거고, 아르바이트 20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실업이겠죠.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혼과 출산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3포 시대의 출발점이 아마 실업 문제에서부터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이슈인데,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들면 일의 질이 낮은데 취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안정성이나 이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 이런 쪽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에만 예를 들면 우리 3% 의무 고용이라든지 또 고용 할당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청년들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경우에 젊은 사람 20대지만 창업을 해서 지금 한 직원이 100명씩 이렇게 확대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면 창업 보조기금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자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막 알아보면 창업은 은근히 또 자금 지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보다 이제 젊은이들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의 삶을 꾸리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너무 창업에다가 너네도 할 수 있다,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그런 창업 말고 이런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래도 창업 쉽게 못 하겠어요. 망하면. 네, 한국은 흔히 말하는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패자라는 말도 잘못됐다. 굉장히 패배한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한 번 실험했는데 그 실험이 반쯤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패자부활전이라는 말부터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부단하게 실험하고 또 그 속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또 새로 펀드 받아서 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미국을 잘 모르고서 미국을 비판하는데,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의 역할이 강합니다. 한때 우리는 국가 역할을 막 축소하고 시장 만능주의로 가려고 하면서 미국처럼 가자. 근데 미국처럼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국가의 역할이 강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상당한 역할을 해서 얼마든지 계속 재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청년들의 다양한 입법 제안에서도 좋은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제안들이 좀 인상 깊으신 게 있었는지. 우리 이거 20대 남성, 제가 20대 남성을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도 조사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청년 기업가 인증제를 도입해서 이 사람이 청년
기업가로 인증을 받으면 실패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용도 조사 이런 것을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입법으로 낸 상당히 좀 새로운 발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네. 사실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취업 문제로부터 이제 사실 제도 도입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후에 이제 청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고용 없는 성장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질, 그 다음에 3포 세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잠시 쉬어가면서 우리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수천 명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 젊은이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간절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간절함을 있고 이제는 정당에 이제 시민이 참여를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서비스 기획자의 사회 공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떤 걸 했는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이 세상이 변하고 다양한 다인의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과 큰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정치, 따뜻한 정치 되고 싶어서 하나 하는 문제를 구별을 청년들이 신장을 다시 뛰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럴 달에 BBK라는 회사를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뿌리 깊은 비리를 품고도 공정을 논하는 이상하고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비리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연예인들의 연예 기사가 뜨거워집니다. 돈 봉투를 배달한 것으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 유등호 혼자 책임지시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건만 터지면 전 비서, 전 차관, 전 수석. 전자 하나로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측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는 하나같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데 그럼 누가 다 이 엄청난 일들을 한 걸까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 국민들이 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1% 특권층 밑에서 속고 속아주고 당해주면서 서럽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일이라 하니까 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윗선은 누구일까요? (1%에게) 빼앗긴 우리의 희망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1%의 반대편입니다. 예.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거기 영상에 보면 이렇게 티켓을 들고 서 있는 젊은 남녀들이 모두 이번 락파티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온 그 20, 30대 남녀 후보자들입니다. 정말 이 락파티가 잘 돼야
정말 앞으로 말씀하셨던 뭐 청년들의 뭐 정치적 목소리도 커지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친구한테 이제 말을 하면 뭐 어디 들어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거 당원 아닌데 할 수 있냐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당원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 나이가 청년 만 20세부터 35세, 35세, 예, 만 35세 사이에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모바일 혹은 웹을 통해서 선거인단에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락파티를 검색을 하시면 앱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시면 선거인단도 가입하실 수 있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던가 이제 저희 영상도 볼 수 있고요. 또 뭐 방금 뭐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PT 영상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뽑을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은 국회로 보내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선거인단을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번 행사가 더욱 이렇게 많이 계속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 청년 비례대표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청년들의 관심사를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또는 선거를 통해서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선거인단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청년 비례대표가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록 이제 청년 시절은 지나갔습니다만은 많은 청년들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또 여기에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소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다른 어느 실험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한 그 표가 이걸 뭐에 비유할까요? 모바일 스톤이라 그럴까요? 흔히 거리에서 돌을 던지듯이 우리가 투표하자. 그래 페이퍼 스톤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모바일 스톤이라는 표현을 방금 이제 제가 고안을 해냈거든요. 반응이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용어가 원래 있었나 뭐 여러 가지 고민해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얘기하시니까 좀 원래 있는 용어인가 좀 고민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바일 스톤을 던지는 건데. MS. 모바일 스톤. 그렇죠. MS네요. MS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렇죠. MS는 별로 그렇게 요즘 인기가 없죠. 굉장히 없죠. 잡스 형님 이후로 인기가 애플한테 밀렸죠. 참여가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 스톤. 굉장히 그 참여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가서 신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직접 짧은 시간에 신청할 수 있고 또 투표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민주통합당의 이제 자체 지도부 경선, 그 최고위원 경선 때 이미 거의 80만 가까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공을 한번 했죠. 그럼요. 특히 이번에는 그 경험도 있고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16명,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들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16명으로 압축되는 순간 이분들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살아온 스토리, 그들의 꿈,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다양한 스토리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16명의 스토리들을 확인하시고 또 이 중에는 4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당대표가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대통령 후보로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영국도 하고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모바일 스톤, MS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바일 스톤이 당대표를 만들고 또 새로운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한다는 점에서 한번 흥미있게 가슴 뛰는 실험에 동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번에 그 모바일 스톤 또는 모바일 그 투표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면 향후에 이것을 가지고 그 청년 비례대표로 가신 분이 공직선거법상
네. 모바일 투표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이번 대선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뭐 이번 대선에 못하더라도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모바일 투표 이것이 이제 법상 보장이 되면 향후에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상 투표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자영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투표 시간 내에 그 투표소에 가서 하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제 집이 부재자 그 투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모바일 이런 거는 정말 꼭 도입이 됐으면 시급하게 왜냐하면 부재자 그 선거 절차와 그거를 끝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국의 교육대학 있지 않습니까? 교육대학에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2,000명이 넘어야 부재자 투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대학은 학교 정원 자체가 2,000명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싶은데 2,000명이 안 돼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로 하면 그런 없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나 선거 문화 이런 것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나왔던 이제 돈봉투 문제. 누구도 벗어나기 좀 힘든 또 멀리서 왔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뭐 자비를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돈봉투 문제 모든 어떤 선거의 어떤 그 기존의 구태 정치를 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무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모바일이 아니냐. 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뽑힌 청년 비례대표가 또 대를 이어서 자신이 또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서 또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선미 씨부터 이렇게 우리 출연하신 두 분까지 처음에는 이제 깔때기를 많이 들이대셨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막판에 가면서는 청년들에게 깔때기를 던지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신의 운명을 당신들이 결정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조금씩 사회가 바뀌고 또 정치가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까지는 절절한 우리 그 투표 동료를 모두 세 분이 다 저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꼭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양극화 문제라든지 보육, 육아 이런 부분들은 워낙 좀 큰 그 화두들이고 주제들이고 이걸 다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압축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 선거인다, 청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 정치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랄까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한번 이번에 청년 비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한번 100일 플랜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00일간 하나하나 본인이 현재의 그 낡은 여야의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행보들을 크고 작은 행보들을 한 100일에 걸쳐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모든 이 온오프 언론들이 그거에 주목한다면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바꾸고 회의의 문화부터 바꾸고 회의의 방식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선거 그 다음에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의회 아젠다부터 바꾸고 하는 그 100일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간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정치적 실천하는 100일 플랜 한번 만들어서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네. 네, 회장님께서는 혹시 또. 저요?
하여간 이게 이제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의욕적이면 또 기존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우리가 증세를 하려고 하면 조세저항이 있듯이 이 청년들이 너무 과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이 실험이 잘 정착되고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요번에 이제 선출되시는 우리 청년 국회의원들께서 뭐랄까 현명하게 정치 활동을 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초대 손님 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에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막걸리를 마시거나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했죠. 둘 다 하셨습니까? 둘 다 하셨으니까 훌륭한 교수님인가 회장님 되셨는데 저희 때는 그래도 연애는 지금보다 마음껏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포 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3포 세대라서 연애를 마음대로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3포 세대의 또 핵심은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모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이제 1%가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거부였고 지금은 99%는 그런 사회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또 청년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두 분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또 청년들에게 거는 기대 이런 것까지 많이 나눠봤습니다.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치 캠프 현장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의도 하이킥 지금 하이킥이 됐는지 뭐 로우킥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10시에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캠프 이 어색한 곳에서 캠프를 하게 되면 공포 영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죽어서 나가는데 그보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는 그런 경선이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개척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다시 한번 또 모집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우리 승미 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마무리는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게 정말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대본을 보니까 아까 잘못 안내를 드렸더라고요. 만 19세네요. 19세네요. 20세라고 만 19세에서 20세 사이에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선거인단 모집에 많이 응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홍보를 할 때 뭐 그냥 해서 가입해서 누구 찍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봐라. 네가 찍은 후보가 누군지 보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정책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찍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락파티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교수님, 회장님 말씀도 오늘 청년 시절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업 이런 청년 문제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거의 1시간여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정말 뜻깊은 이 으슥한 산골은 아니지만 뜻깊은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천 명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뭔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 젊은이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간절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간절함을 꼭 이제는 정당에 이제 시민이 참여를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서비스 기획자의 정치 사회 공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떤 걸 했는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이 세상이 변하고 다양한 다이내믹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좀 좋은 정치, 따뜻한 정치 되고 싶어서 하나 하는 문제를 이거를 청년들이 신장을 할수 있게 되고 싶어요.